이제 소설 데미안의 중반부에 도달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작품을 구분, 대립, 공존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공존이었죠. 제가 지금 데미안의 중반이라고 이야기한 것부터가 구분이죠. 이 작품의 초반은 두 세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대립하는 세계의 공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공존이라는 것에 딱딱 맞는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할 중반에서 공존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소설 데미안이 8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장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대립하지만 결국 데미안이라는 한 권으로 공존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대립과 공존을 염두에 두고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안이 고향을 떠나 여행을 가버리고 주인공 싱클레어 또한 고향을 떠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싱클레어는 그때까지 데미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였어요.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곳은 밝은 곳, 이곳은 어두운 곳, 이 정도의 구분만 가지고 있던 싱클레어에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도래한 거죠. 밝은 곳이 따분하다면서 궁금해하던 어두운 곳에 갔더니만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밝은 곳으로 돌아왔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더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즐겁지도 않더라. 이런 혼란. 이게 싱클레어가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나이니까 얼추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진 채로 싱클레어는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괴롭다. 이런 상태로요. 싱클레어는 고향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알폰스 베크. 나이는 싱클레어보다 많은데요. 그래봤자 또래죠. 비슷한 시기,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과도기적 정체성으로 불안함과 반항, 일탈을 보이게 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기예요. 기숙사 친구 알폰소 베크는 이 시기를 술로 버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싱클레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괴롭다, 이걸 연발하고 있었는데요. 싱클레어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 자신이 밝은 세계에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괴로워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 술이 깨면 그랬다는 것이 또 괴로워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한탄을 하고 또 술을 마십니다. 깨면 또 괴로워서 술을 마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덕분에 성적은 바닥을 쳤고 조만간 퇴학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전에 자신을 구해줬던 데미안에게 편지를 써보기까지 했는데요.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데미안도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밝은 세계가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리움은 자신에게 쥐어져 있던 밝은 세계를 자기 손으로 구겨버렸다는 죄책감과도 같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내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큰 키, 날씬한 몸, 우아한 옷차림, 총명한 인상. 그 순간 그녀에 대한 상상이 싱클레어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을 했고요. 이내 그녀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팩트는 그녀와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 바로 베아트리체. 가수 조용필 씨 노래에 등장하는 그 베아트리체 맞습니다. 아울러서 신곡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13세기 이탈리아의 신 단테의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저는 헤르만 헤세가 이 작품에서 베아트리체라는 네이밍을 사용한 것에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인연, 요 스토리를 잘 알고 딱딱 맞췄다는 생각을 해요. 두 사람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카드통에서 단테의 신곡 리뷰를 시청하시면 비교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각성을 경험합니다. 저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술과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거였죠. 보통 소설 데미안을 멘토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멘토에 데미안, 피스토리우스, 에바 부인, 그리고 베아트리체가 포함이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 이상의 인연은 없는데, 다른 어떤 에피소드도 없는데 어떻게 멘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가 이 의문에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존재 자체만으로 싱클레어의 성찰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어두운 세계를 쏙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지금 베아트리체에게서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눈은 이렇게, 코는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지? 그림 속에 있는 얼굴이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흑마법 뭐 그런 게 아니라 싱클레어의 내면이 그림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싱클레어는 이번 그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베아트리체로부터 각성하고 구원받은 것, 이것의 뒤에 숨겨져 있던 답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결국 싱클레어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인연, 강력한 인연, 데미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싱클레어는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해봅니다. 크로모와의 부끄러웠던 기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에 자신이 술에 빠져 방탕하게 지내던 중 우연히 만났던 데미안에게 함부로 행동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모든 추억을 떠올려본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그립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즈음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요. 꿈속에는 데미안이 등장했고 함께 등장했던 새 한 마리가 자신을 먹어치우고 있음이 느껴지는 공포스러운 꿈을 꾼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싱클레어는 꿈속에 나타났던 새를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우편으로 보냈어요. 답장을 받던 말던 상관 안 합니다. 어차피 그림에다가도 자기 이름도 안 썼거든요. 게다가 우편물을 보낸 주소는 데미안의 옛 주소예요. 그냥 큰 기대 없이 나름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한 우편물이었다고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싱클레어는 다시 성실한 학생이 되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베아트리체 또한 그의 추억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버렸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데미안한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임팩트 있는 문장을 써놓은 답장.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할게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